네, 오늘 영상은 정말 파격적인 주제에 대해서 다룰까 하는데요. 시황이나 썸네일에서 보듯이 시황이나 재료를 보지 않고도 차트 매매로만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그리고 성공할 수 있을까에 대한 주제를 두고 제가 오늘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유튜브 세대에게 유명한 그런 고수들을 제가 이렇게 올려봤어요. 저도 실질적으로 제가 많이 배운 고수들도 있고 많이 이제 공부한 데 도움이 됐던 사람들 위주로만 다 올려봤는데요. 트레이딩 고수, 실전 트레이딩 고수, 그리고 좀 영향력 있는 유튜브에서 이제 주식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 이렇게 올려봤어요. 제가 이 사람들의 수많은 강의의 그런 고수들의 강의뿐만이 아니라 영상들을 보면서 연구를 해봤어요. 매매 방법을 연구하고 다양한 실험을 거치고 또 통계를 거쳐서 얻은 정보, 그리고 그 정보를 분석해서 결론을 도출해봤는데, 이 결론의 도출을요 제가 하기 앞서서 이제 쭉쭉쭉 설명할 거예요, 지금부터. 그리고 이제 결론을 도출할 건데, 그리고 결론을 도출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제가 시황 매매, 재료 매매, 수급 매매, 차트 매매자까지 그들 모두 좋아하는 종목들은 어떤 종목들인지 실질적으로 그 종목을 토대로 설명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보면서. 저는 이 영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30명의 고수들의 이제 매매 방법들을요, 이렇게 연구를 해봤는데, 한번 대체적으로 한번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이 지수와 시황을 중요시 생각하는 분들을요, 이제 시황 매매라고 해요. 대표적으로 이분이 있습니다. 시황 매매의 대표격이라고 불려요. 본인 스스로 매매를 시황 매매라고 칭해요. 그리고 또 이분들의 제자가 많이 이제 막 나오면서요, 유명해졌습니다. 이 제자들이 트레이딩 그 실전 대회에서 막 입상하고 뭐 우승하면서 유명을 해졌는데, 이 사람이 대표적 시황 매매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또 거래대금과 상승률 이런 것들을 좀 중요시 생각해서 하는 이제 주도주 매매, 이분이 단기적으로 유명을 했던 분이에요. 주도주 매매 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 시가총액과 이 종목의 끼,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재료가 나왔을 때 그 재료에 대한 그 재료가 어떤 정도의 파급력이 있는지, 그리고 평소 때 그 종목에 끼가 있었는지를 이제 보고 매매하시는 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제가 재료 매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뭐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 동향이 중요한지, 예를 들면 여기 수급이라는 그런 필명의 이름이 붙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요, 특히 이제 상승장에서 좀 많이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인데, 기관과 외국인들 이제 프로그램 이런 매수세들이 크게 들어오는 시총이 큰 비교적 우량한 그런 주식들 있잖아요. 주포 세력의 기관 외인, 이런 것들을 이제 정형화 시킨 다음에 어떤 식으로 매매 동향을 어떻게 보는지, 그리고 그 사람들의 매수 동향, 그리고 매수 창구 막 이런 것들 있잖아. 그런 거 분석하면서 어떻게 수급 매매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분들이 이제 수급 매매, 보통 필명은 수급이라는 그런 타이틀이 붙고 옛날부터 막 이어져 왔습니다. 이런 수급 매매 계보들이.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이제 차트상 위치, 그리고 차트상 어떤 식으로 이제 기술적 분석으로 이제 검색기 같은 것들을 이제 만들어 갖고 본인이 좋아하는 타점에 들어가는 그런 차트 매매자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분이 이제 대표적인 차트 매매자라고 볼 수 있는데요. 물론 제가 지금 단순히 이렇게 나눠봤어요. 매매를요, 뭐 시황, 주도주, 재료, 수급, 차트 5가지로 구분해서 나눠봤는데요. 사실상요, 다 겹쳐요, 어느 정도. 단지 이 사람이 강조하는 게 시황인지 주도주인지 재료인지 수급인지 차트인지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매매법을요 이렇게 한정을 짓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차트를 정말 중요시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물론 이걸 안 보는 건 아니겠지만 차트를 제일 중요시 생각한다면 그 사람 차트 매매자라고 부르는 거고요. 예를 들면 이 재료 매매라고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재료를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사람을 재료 매매라고 하고, 이 사람이 뭐 수급이나 뭐 시황이나 뭐 차트를 안 보는 거 아닙니다. 단지 그 재료, 본인이 좋아하는 그 시황에 맞는 재료들을 이제 잘 캐치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잘 분석하고 재료를 중시하고 들어가는 사람들, 재료 매매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매매법들은 다 겹칠 수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거 이제 전업을 하려면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 모든 매매법들을 다 익혀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주식이라는 트레이딩은요, 단순히 하나의 방식으로만 접근을 해갖고 지속적인 장기적인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시장 상황에 맞게끔 그런 모든 매매법들을 다 익혀야지만이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주식은요, 트레이딩은 특히 종합예술이란 말이 나오는데, 그런 관점에서 이것들을 다 익히는 게 좋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차트 매매하시는 분들, 차트 하나만으로 수익을
성공할까? 수익 낼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제가 오늘 다루잖아요. 왜 이거를 다루게 됐냐면요. 어떤 분이 저한테 기준봉 매매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어요. 그때 이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기법들을 막 많이 이렇게 설명을 했을 때 이제 종목들을 사례를 통해서 보여드려요, 보통. 근데 자이언트 스텝 최근에 이제 물어보시더라고. 이게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이제 강한 거래대금이 유입되고 재료가 나오고 이제 메타버스 관련 호재가 나오면서 집단적으로 이제 맥스트나 자이언트 스텝이나 뭐 뉴프렉스만 많이 있죠. 그런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움직이면서 이 자이언트 스텝이 바닥권을 탈피하면서 장기 평선을 돌파한 상한가가 나왔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기준봉으로 둔다면 이후에 이제 기준봉 눌림에서 공략을 해볼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안 좋다라고 이미 결론을 내버렸네. 미안합니다. 정정. 안 좋다는 게 아니라 이건 어떨까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제 대답이 어땠는지 지금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거예요. 브랜덱스 코퍼레이션이라고 이제 실적이 좋아갖고 최근에 이렇게 강한 급등을 보였던 그런 종목이거든요. 특히 최근에 거래대금이 크게 터지면서 전고점을 돌파하고 상한가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연속적인 상승을 보였죠. 이 종목이 추후에 조정을 받으면은 이 눌림 매매가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것도 기준봉이에요. 이 상한가 장대 양봉 있잖아요. 이 상한가 나오면서 의미 있는 박스권을 돌파한, 이건 바닥 탈출 박스권 돌파라고 볼 수 있고, 장기 이평선 돌파. 그리고 이거는요, 어느 정도 추세가 잡힌 상태에서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안착한 장대 양봉, 이걸 기준봉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똑같은 상한가 기준봉이잖아요. 돌파한. 그러면 어떤 것들이 눌림목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이렇게 눌림목에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기준봉 매매, 기준봉 매매 잠깐 설명하자면요. 이 장대 양봉이 나온 기준봉 있잖아요. 상한가 기준봉. 이거를 중심선을 토대로 이제 가장 그러니까 가장 일반적으로 차트 전문가들이요. 기준봉을 큰 거래대금으로 이제 전고점을 돌파한 장대 양봉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한다면요. 이런 관점에서 이게 기준봉이 될 수 있는 거죠. 예? 이해되시죠? 이게 기준봉이 될 수 있어요. 그럼 기준봉 매매는 뭐냐면요. 여기서 중심을 긋고 그 다음에 시가까지 이렇게 영역으로 잡아갖고 여기서 이제 분할하고 시가 이탈하지 않으면요. 이렇게 다시 재급등할 때 던지는 그런 기법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심을 이렇게 시가까지 영역으로 잡고 조정시 이렇게 간다고 생각하고 영역을 잡아갖고 분할로 잡은 다음에 급등시 던지는 기법이에요. 이게 기준봉 기법이에요. 그러면 둘 다 어떻게 보면은 차트상으로는 기준봉 기법에 맞잖아요. 그러면 어떤 거를 더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한번 5초 생각을 해보시고 답변을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다면요, 제가 방금 설명드린 게 이거잖아요. 자이언트 스택과 브랜드 코퍼레이션, 이 둘 다 전고점 돌파 상한가 장대 양봉인데 이후에 조정 받을 때 어떤 것이 기준봉 눌림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을까? 이게 저의 질문이었습니다. 대답을 하셨나요, 지금? 그럼 제가 이제 결론을 내리기 앞서서 이제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한번 드리고 결론 내려줄게요. 보통요, 일단 단타건요, 승이건 간에 비교적 이제 포지션이 짧은 매매잖아요. 이게 짧은 매매를 잘하기 위해서는요, 추세에 대한 기본 개념이 탑재되어 있어야 돼요. 추세. 왜 근데 방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예 무슨 여기서 단타 치는데 무슨 추세가 필요하냐. 그냥 당일 재료가 나오고 거래대금이 짱짱짱 터지는 종목, 이런 것들 잘 선정해 갖고 매매하면 되지. 뭐 추세가 뭐 내가 단기 매매하는데 뭐 추세가 필요하냐,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물론 아주 틀린 말은 아니지만요. 제가 그동안 장기적으로 오래 살아남으면서 트레이딩 세계에서 살아남으면서 꾸준한 수익을 내고 안정적인 상승세를 보이는 그런 고스 트레이딩들을 많은 사람들을 관찰해 본 결과, 그분들은요, 단지 당일 거래대금과 분봉 차트만 쳐다보지 않아요. 그분들은 일봉 차트, 아니 심지어 수년치 주봉과 월봉 차트를 꼼꼼하게 살펴보고 매매를 합니다. 트레이딩을요. 단기든 스윙이든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런지는 제가 차트를 보고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이언트 스텝은요, 현재 보시면은 이게 하향 추세예요. 주봉입니다. 이 주봉이에요. 이 하향 추세가 지금 견고한 상태에서 최근에 이제 메타버스 이슈가 좀 붙으면서 상승이 나왔던 그런 부분이에요. 아직 추세를 돌파하지 못했어요. 주봉상 하방 추세를 돌파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거래대금도 이전 거래대금을 압도할 만큼 크지 않아요, 지금. 그쵸? 여기가 더 컸죠. 그러면 반대로 이제 브랜드 코퍼레이션, X 코퍼레이션 보세요. 이거는요, 보세요. 요 정도 작은 박스권을 최근에 돌파했죠. 큰 거래대금으로. 비교적 큰 거래대금으로. 근데 최근에 보시면 2년간의 장기 매물대를요, 그쵸? 대량 거래량으로 또 돌파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죠.
그러니까 박스권 돌파, 추세를 확실히 돌파한 그런 모습이다. 주봉상이요. 제가 여기서 스마트머니의 개념을 잠깐 설명드릴 겁니다. 스마트머니는요, 고수익의 단기 차익을 노리고 장세의 변화에 따라 유연하고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자금, 흔히들요 큰 손으로 불리는 자금, 세력들의 자금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의미가 있나요? 이런 사전적 의미가? 이건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 개념이고, 그래서 제가 바꿨어요. 스마트머니 개념을 실제 활용할 수 있게, 매매에 활용할 수 있게 이렇게 바꿨는데,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저는 스마트머니라고 합니다. 제 개념입니다. 제가 만든 개념이기 때문에 제 기준이에요. 어떤 거냐면요, 1조건 2년 이상의 장기간의 매물대를 돌파. 이거 주봉상이라고 할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보세요. 이게 주봉일 있죠? 2년이 넘었죠? 2년 이상의 그런 장기간의 매물대잖아요. 이게 매물대잖아요. 그렇죠? 이 매물대 박스권을 돌파했죠. 돌파하는 장대 양복 캔들이 나왔죠. 1번 조건 만족해요. 그럼 두 번은 뭐예요? 가장 패스트는 역사적 신고가입니다. 어떻게 보면 2년 역사적 신고가로 볼 수 있죠. 지금 현재. 그리고 2조건 주봉 기준으로요, 역사적인 최대 거래량. 그러니까 이게 주봉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보세요. 이 거래대금을 압도하는, 여기까지 거래대금을 압도하는 거래대금이 나왔죠. 그러면서 장대 양복이 나왔죠. 이것도 만족합니다. 제2조건. 보세요. 2년간 이상의 장기간의 그 매물대를 돌파한 장대 양복 캔들이 나오면서 역사적인 최대 거래량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조건을 보세요. 대규모 집단 상승세가 나온 강력한 테마에 속하는 종목.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2차전지가 강해, 에코프로가 강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뭐 반도체가 강했죠. 한미반도체가 강했어요. 뭐 SK 하이닉스가 강했어요. 그때 이제 이런 것들을 막 추종하는 그런 반도체 관련 주식, 2차전지 관련 주식들이 막 생기잖아요. 그럼 집단 테마가 형성이 됐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보통 그런 섹터가 주도 섹터 역할을 할 때가 있는데, 이런 섹터의 대장주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걸 말하는 게. 그러면요, 이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은 지금 현재는요, 중국 경기 부양 관련 정책 그런 쪽으로 이제 움직이는 그런 테마로 엮이긴 하는데요. 그 전에는요, 약간 실적주였어요. 실적주가 이제 보통 실적이 좋은 종목들이 우상향하는 종목들이 생기면서 추세적으로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는 종목들이 나오는데요. 이게 대표격으로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이 실적 테마에 그런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실적주로서. 그래서 이 세 번째 조건이 조금 애매하더라도 여기 어쨌든 1, 2 조건이 만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스마트머니로 제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스마트머니. 그 스마트머니 관점에서 봤을 때 보세요. 이 스마트머니 유입됐죠? 그러면은 이걸 보세요. 이제 자이언트 스텝 어때요? 매물대 돌파 못했죠. 이 주봉상 장기 매물대를 돌파 못했어요. 추세. 그리고 또 뭐예요? 역사적인 최대 거래량도 아닙니다. 2년간. 그쵸? 그러니까 스마트머니 조건 1, 2가 자체가 만족을 안 해요. 주봉으로 보면은요. 이런 종목들은 아직 매매할 단계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트레이딩에 있어서는요. 뭐 저평가 가치주 막 이런 거 하는 거 아닙니다. 트레이딩에 있어서. 그래서 이제 이 두 개의 그런 주봉을 봤을 때는요, 이 두 가지 조건 중에 어떤 게 좋나요? 이제 그런 조건으로 만다면 앞으로 추세적으로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종목을 이걸로 보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이거보다 이게 좋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실제로 이 종목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한번 보면서 또 추가적인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보시면요, 아까 제가 여기까지 보여드린 거예요. 그쵸? 일봉상 최대 거래량이 나왔죠. 거래대금 1000억 이상이, 이렇게 제가 줄을 긋는데 1000억 이상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은 여기 주봉상 스마트원이 나왔죠. 여기 아까 이 구간이었습니다. 이 구간.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아까 보세요. 여기서 기준봉 중심선에서, 그쵸? 이 중심선에서 시가까지 이렇게 영역으로 잡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보통 매매, 이제 기준봉 매매 적용을 할 때는요, 차트로 보여드릴게요. 보시면요, 보통 기준봉 매매 할 때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요. 보세요. 이 전고점을 돌파한 그런 장대 양봉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기준봉 중심선을 토대로 한 요정도 시가까지 이렇게 영역으로 잡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영역에서 보통 분할 매수를 합니다. 스윙은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렇게 이런 구간에서 들어가 갖고 다시 재급등하고 전고점 돌파할 때 던지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이 뭐냐면요. 이거 좀 깨끗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보통 매매법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게 되면요. 이렇게 뒤까지 이해하셨죠? 그럼 여기 밑으로 내려가 보면서 설명을 해볼게요. 실질적으로 이제 수익 매매 하시는 분들 접근법이랑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의 접근법을 잠깐 설명드리자면요. 어느 정도 좋은 재료가 나왔어요. 예를 들면 좋은 재료가 나왔어요. 여기서 좋은 재료가 나오면서 이렇게 상승했다는 걸 이제 본인이 생각해봤을 때 장중이 이제 좋은 재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은요, 단기 매매자들은요, 보통 여기서 매매를 할 수 있어요. 재료가 좋고, 당일 주도 섹터였고, 예를 들면, 아니면 개별 주도주라든지 장일 주도 섹터의 뭐 대장주라고 판단을 하든지, 그래서 이제 당일 주도주 역할을 했다. 거래대금이랑 상승력이랑 차트를 봤을 때. 그러면요, 이런 종목을 단기 매매로 접근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단기 매매에 대한 그런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좋은 재료라는 걸 파악을 해갖고, 그냥 매매를 하지 않더라도 이제 스윙하시는 분들은요, 일단은 이런 과정이 나온 걸 확인을 합니다. 본인이 재료를 체크해 보니까 그 종목은 재료가 좋아. 근데 실질적으로 그 재료가 수급으로 유입이 되면서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장대 양봉이 나오고 이렇게 강한 흐름을 보였어요. 그러면요, 이제 수익 매매 하시는 분들 일단 체크만 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재료라고 이제 어느 정도 확신을 하냐면요, 이제 확신이 되냐면요, 이제 거래대금으로 신뢰도를 확보하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재료가 나오면서 거래대금이 크게 유입되고 상한가를 갔다. 그러면 그게 좋은 진짜 좋은 재료였구나라는 어느 정도 확신이 생기는 겁니다. 거래대금으로 인해서 신뢰도를 얻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리고 여기 또 신고가 도파 차트상요. 그쵸? 스마트머니라고 했죠? 그러면 시세가 바로 이어진다면요, 이렇게 이어졌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추격 매수 하지 않아요. 일봉 수익 매매 하시는 분들. 단기 매매 하신 분들이야 짧게 치고 나올 수 있겠지만, 수익 매매 하신 분들이 이렇게 기다렸다가요, 추격 매수 하지 않고 기다렸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시세가 나오고 나서 나중에 눌릴 때, 여기를 공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쁜 조종 시 다중 지지 라인에서 분할 매수한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데서. 이렇게 여기서 추격 매수하지 않고 어느 정도 지지 받고 조정 받을 때 여기서 이제 일봉 매매 하시는 분들은 접근하는 거예요. 그런 일봉 매매의 그런 고수들의 관점을 잠깐 설명을 하자면요. 이걸로 잠깐 설명을 하자면요. 제가 방금요. 보세요. 이 전고점을 돌파하는 그런 장대양봉이 나올 때 기준봉 매매를 해볼 수 있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여기다 중심선을 두고 이제 시가 부분까지 이제 이런 걸 영역으로 잡아갖고 여기서 이제 잡아갖고 이렇게 급등한테 던지는 거잖아요. 그럼 기준봉 매매 하신 분들은 1번 고수 1번이 잠시만요. 고수 1번이요. 고수 1번이라고 할게요. 1번 기준봉 매매를 했어요. 그럼 그 기준봉 매매 하시는 분들은 성공하겠죠? 1번. 그럼 두 번째 고수는요. 이 전고점을 돌파했잖아요. 그럼 전고점을 돌파하고 나서 다시 지지가 되는 구간은요. 전고점 돌파, 지지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다. 그러면 저항이 지지가 된다라는 논리로 들어가신 분들,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매물대 매매하시는 분들, 이분도 여기에 타점이라는 거예요. 주요 타점. 스윙으로 들어갈 때. 그러면은 2번 고수는요. 그런 식으로 들어갔다 칠게요. 그리고 3번 고수는 어떤 거예요? 이 61선 보이나요? 여기 빨간색이거든요. 61선. 이 실적으로 강한 상승세를 보였었던 종목이거든요. 이 종목이 실제로. 그쵸? 여기 보시면은 이 실적이에요. 실적으로 강한 상승세를 보였기 때문에 그 실적주의 특징은요. 기관과 외국인들이 좀 많이 건드리는 그런 특징이 있거든요. 실적주들은요. 기관과 외국인들은 기본적으로 실적이 좋은 종목들을 좀 많이 매수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급 매매하시는 분은요, 기관과 외국인, 그리고 또 프로그램 그런 매수세의 그런 동향을 보고 나중에 61선. 왜냐면 수급선이라고 불러요. 61선이. 수급선. 첫 번째로 이렇게 수급선에 닿으면요, 기관 외국인들의 매수세로 방어를 하는 경향이 가기 때문에 수급 매매하시는 분들도 만약에 예를 들면 조정 매매를 했을 경우에는 이런 곳에서 들어가 볼 수 있습니다. 수급 매매 하시는 고수들도 여기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이평선 매매, 그쵸? 수급, 그리고 또 차트로 보는 전고 매물 때가 이제 저항이 지지가 되고, 캔들 이 기준봉의 중심선이 되고, 또 뭐예요? 61선 이평선이 되고, 이 방금 말한 거 있잖아요. 수급 매매든 그 차트 매매든 아니면 또 재료 매매. 재료 매매는 뭐예요? 여기에 실적이 엄청 좋아갖고 큰 시세를 이제 냈는데, 이 재료가 앞으로도 실적이 좋아갖고 큰 상승세를 보일 수 있겠다라고 판단이 되면요, 그 재료의 영속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늘리면서 접근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재료 매매 하시는 분들도. 그쵸? 수급 매매, 차트 매매, 재료 매매. 그 또 시황 같은 경우도 시황을 보시는 분들 있잖아요. 지금은 현재 실적주가 좀 잘 가는 흐름이고,
지금 화장품 관련된 주식들이 앞으로 상반 뭐 하반기에 좀 흐름이 좋을 거다라고 판단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수급 매매든 차트 매매든 재료 매매든 시황 매매든요, 이게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구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구간이요, 교집합입니다. 이런 일봉상 최적의 그런 눌림 교집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거는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드렸지만요,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이제 큰 반등이 나오는 건데, 보통 일봉 매매하신 분들 이렇게 다증 지지 구간이라고 합니다. 제가 왜냐면요, 고수 1이든 고수 2든 고수 3이든 뭐 수급 매매든 재료 매매든 시황 매매든 그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구간이잖아요. 그런 곳에서는 매수세의 결집이 강하기 때문에 잘 지지가 된다면 다시 한번 큰 상승세를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강한 파동이 나올 때 수익 매매자들은 이런 데서 이제 전고점을 다시 돌파할 때 매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분할 매도. 아니면은 이게 크게 이제 중장기적으로 크게 갈 거라 판단이 되면요, 그거를 이제 판단이 된다면요, 좀 더 가져갈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이걸 다룰 건 아니니까 어쨌든 이 정도로만 이제 차트 매매 하시는 분들, 시황 매매 하시는 분들, 재료 매매, 수급 매매 하시는 분들의 교집합이 이런 구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럼 제가 여기서 생각하는 좋은 기준봉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아까 제가 이제 기준봉이라고 했잖아요. 이거를 기준봉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아까 보세요. 이것도 기준봉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좋은 기준봉이 있어요. 제 나름의 좋은 기준봉의 그 조건이 있는데요. 그거는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두 가지는요, 앞서 설명드렸으니까 그냥 이거 하나만 지금 여기서 간단하게만 설명드릴게요. 이거 세 개는 밑에서 마지막에 그 좋은, 아주 좋은 그런 한번 적합한 좋은 기준봉 매매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그럼 보시면은 뭐냐면요, 기준봉이란 결국엔 정배열에서 나타나는 기준봉을 제가 좋아한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보시면 이런 거 이해되시죠? 이 세 개는 좀 이따 나중에 밑에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기적으로 접근하는 들 있잖아요. 뭐 브랜드 엑스 코퍼레이션이라는 종목을 단기적으로 접근한 사람들은요, 이런 데서 접근하겠지만, 아니면 이렇게 눌렸을 때 재료 영수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재료 매매자들이 눌림을 공략할 수 있고, 기준봉 매매하시는 분들 뭐 예를 들면 실적 그런 거 안 봤어요. 그냥 차트 좋고 장대양봉 가을에 크게 나왔으니까 추세 좋고, 그냥 여기서 기준봉 매매하면 맞아 떨어지겠다 이렇게 한 차트 매매자들이 있을 거고요. 또는 실적주 매매하신 분들, 실적이 좋고 앞으로 상승세가 커다, 이게 이제 실적도 하나의 재료이기 때문에 이런 걸 매수하는 분들이 방금 들어간다고 그랬고, 그리고 또 많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보통 이렇게 보시면은요, 스윙이건 단타건요, 하락장에서도요, 지수보다 강한 움직임을 나타낼 수 있는 종목들 있잖아요. 이렇게 추세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종목들. 그런 종목들이 보통요, 지금 사례 보듯이요, 하락세와 무관하게 이제 올라가는 경우, 그런 종목들을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차트 매매 하시는 분들도요, 차트 매매. 왜냐하면 차트 매매 잘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이런 정배열 추세가 좀 견고하게 나타나는 종목들을 좋아하거든요. 그럼 제가 이제 한번 설명드릴 게 이겁니다. 그러면 지금 있잖아요, 아까 자이언트 스텝을 보여드렸잖아요. 이런 하향 박스권, 일봉상 하향 박스권을 추세를 돌파하고 이런 거잖아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이런 차트잖아요. 하향 추세 속을 이렇게 나왔는데, 이런 하향 추세 상방을 이렇게 돌파하고 나서 이게 눌림으로 작용되고 다시 한번 상승할 것이냐, 이런 그림을 그리고 보통 대부분이 이런 눌림목 매수를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런 하향 추세 돌파 후 눌림 접근이자 이런 매매가 좋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한번 좋을까요? 저는요, 이제 초보자들이 가장 크게 실수하는 부분, 가장 크게 실패하는 이유를 여기서 설명드릴 거예요. 지금 이번에 초보자들은요, 이런 매매에서 실패했다 칠게요. 왜냐면 내가 만약 여기서 눌림으로 들어갔어요. 눌림으로 들어갔다 칠게요. 기법 조건에 맞게. 근데 여기서 그냥 이렇게 밀렸어요. 그래서 손절을 했어요. 그러면요, 여기서 실패하는 가장 근본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이 매매에서 실패했다. 실제로 이렇게 떨어져서 난 기준봉 기법대로 들어갔는데 실패했다. 왜 실패했다고 생각하세요? 비중 조절을 못해서 실패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손절을 늦게 해서? 아니면 기법을 몰라서? 가장 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기서 저는 가장 큰 실패 원인을요, 이 세 가지로 두는 것보다, 물론 이 세 가지도 중요하겠지만 그거보다는요, 주가의 방향, 추세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지 않고 접근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것도 단기 추세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살아있는 추세여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방금처럼요, 이렇게
장기적인 추세가 아직 살아나지 않은 종목들은요, 일봉상 추세가 단기적으로 살아났다 하더라도 그 추세를 이런 장기 추세를 바로 전환시키기가 어렵습니다. 반면에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처럼요, 이렇게 장기적인 추세를요 강하게 이렇게 바꿔버리는 그런 경우에는요, 다시 한번 그 추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추세를 보고 단기 매매를 하든 수익 매매를 하든요, 장기적인 추세를 보고 매매를 하는 게 유리하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요, 제가 이제 주가의 큰 방향만 알았다면 사실 이 기법도 잘 맞아떨어지고 손절 가능성도 없었거니와요. 손절 혹시 못하더라도 차선책으로 비중 조절을 해서 빠져나올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보다 가장 중요한 건 종목 선택을 잘못했다는 거예요. 추세를 잘 보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왜 했는지 지금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 맥스트라는 종목이 최근에 핫했잖아요. 자이언트 스텝이랑요. 제가 이제 수많은 유튜버, 심지어요 이제 몇십만 유튜버 유명한 분들도요, 이 초보들이요, 이 바닥권을 탈피할 때 있잖아요, 이 바닥권, 일봉상 바닥권을 탈피할 때 역배열에서 바닥권을 탈피하는, 그러니까 장기평을 돌파하고 이렇게 추세적으로 전환하는 그런 추세 전환을 보이는 차트를요, 이렇게 이런 흐름을 보고 여기서 눌림목 매수를 하라는 말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차트상 바닥에서 대량 거래량 터지면서 추세를 돌리는, 추세 전환이 되는 바닥권 탈피 종목들을 이렇게 눌리면서 공략을 하라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런 데서 공략을 하는 게 맞을까요? 좋을까요, 이런 매매가? 저는 개인적으로 좋지 않다고 봐요. 왜냐면요, 10개 중에, 예를 들면 10개 중에 5개 성공했다 칠게요. 5개. 10개 중에 5개를 성공했어요. 근데 10개 중에 5개 실패했으면요, 실질적으로 이 실패한 5개가 엄청난 큰 손실을 낼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저도요, 이제 보시면은, 아까 이 구간이요, 이 구간 있죠? 이 구간이 2구간이었는데, 이게 고점 대비 80% 이상 밀린 종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재무제표라든지, 뭐, 여러가지 그 기준으로 봤을 때, 가격이 싸 보여요. 상대적으로 엄청나게 싸 보이잖아요, 과거에 비해. 그리고 또 재무제표상도 되게 저평가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종목들은요. PBR 기준으로 0.34 이런 것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요, 뭐 심리적으로 되게 안전해요. 이런 종목들을 사면요, 마음이 편해요. 왜냐면 나는 손절을 하기 싫고, 기다려갖고 수익 보고 싶었고, 또 존버해갖고 수익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그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이런 종목들은. 그래서 심리적으로 마음이 편안한데요, 실질적으로 이런 종목을 매매하다 보면요, 이렇게 바닥이 이제 탈파한 줄 알았더니 바닥이 아니라 지하실까지 파고 들어가는 경우. 그러니까 여기서 매매해갖고 실패했죠? 그럼 여기서부터 50%가 또 떨어져요. 50% 이하가. 근데 최근에 제가 이제 맥스트 차트를 여기 보이시죠? 지금 최근에 또 메타박스가 강했으면서 맥스트 차트가 바닥에서 이렇게 돌파하는 거 하면서 추세 전환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다시 한번 이게 올라가면서 하면서 또 밀릴 수 있어요. 그러면은요, 이게 지금은 1,900원이지만 저점이 여기서 동전주까지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요, 바닥 탈피를 예측하고 이런 바닥권에서 추세 전환할 것 같은 그 일봉만 보고 매매를 한다면요, 그게 실패할 가능성이 높고, 또 거기서 추가적인 하락이 많이 나타난다면 큰 손실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초보자들에게 이거를 많이 권장하는데 그건 좀 아니라고 봐요. 왜냐면은 주가가요, 바닥권 탈피를요, 쉽게 추세를 전환했다고 단순히 차트만으로는 예측하기가 어렵거든요. 실제로 매매를 하다 보면요, 차트만 보고 이런 구간에서 매매하면요, 10개에서 지금 시장에선 2개, 3개도 맞기가 힘들어요. 경험상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시장에서 정배열 추세고, 또 점검이 시고가 돌파, 그런 종목들을 하는 것들로 하는 게 좋습니다. 눌림 매매는요, 이런 걸로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본격적으로 추세 전환하고요, 이제 상방이라고 판단한다면요, 이게 20%가 아니라 100% 이상은 노리고 들어가야 되죠. 근데 실제로 이런 매매 하신 분들이 뭐 20%만 올리면 던지지 뭐 100%까지 가져가나요? 그럴 것도 아닌데 왜 굳이 바닥권 그런 종목들을 이렇게 건드리나요? 그래서 저는 초보자들이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이렇게 생각해요. 추세에 대해서 특히 장기 추세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지 않고 일봉만 보고 접근한 경우가 실패할 수 있는 사례가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여기서, 그리고 실제로 이제 제가 이제 국내 지수 있잖아요. 국내 시장 이제 지수 박스권을
주식시장이 시작하는 없었지. 1999년도부터 좀 많이 봐왔는데 주식 종목들을요. 지금까지 2000개 이상요 종목이 살아남았지만요. 현재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거예요. 상폐된 것만 해도 아마 700개, 한 500개 이상은 될 겁니다. 제가 정확하게 세보진 않았지만 한 700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까지. 그러면요, 실제로 우리나라가 이제 박스피라고 하잖아요. 예? 지수가 이제 미시장은 이렇게 계속 상승하는 나스닥만 보더라도 이렇게 역사적으로 계속 상승하고 신고가 돌파하고 이런 흐름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계속 박스피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박스피도 아니에요. 왠지 아세요? 이런 상폐된 것들이 이 지수에 반영이 안 되잖아요. 만약 이 상폐된 것들이 이 지수에 반대면 우리나라는 진짜 박스피가 아니라 오히려 하향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가 이제 1000개라고 줬지만 1000개라고 하기에는 한 700개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다시 수정을 하겠습니다. 700개 정도가요. 실제로 그 상폐되기 전 있잖아요. 거래정지나 상폐되기 전 그런 차트 흐름을 보면요. 대부분 이런 차트가 많았습니다. 이런 차트가. 거의 대부분 95%입니다. 95%. 10개 중에 9개는 다 이런 차트였어요. 90%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차트 있잖아요. 역배열로 있는 차트는 되도록이면 하지 않는 게 좋다고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요, 오늘 제가 내용을 요약을 해보면요, 이 시황이나 재료를 보지 않고 차트로 성공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있어요. 간혹 가다가 이제 차트로만 성공하기보다는 다른 거 조금씩 참고하겠지만 차트가 이걸 주 베이스로 잡아갖고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당일 단기 매매건 또는 또 일봉 눌림 매매건요, 근본적으로 이 추세 있잖아요. 추세적 관점에서 지수보다 상대가도가 높으면서 정배열 추세가 강한 종목들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렇기 때문에요, 제가 방금 설명드린 그 기준을 꼭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차트로 성공하려면요, 이 두 가지 조건을 항상 살펴봐야 돼요. 스마트머니의 출현. 유한양행으로 복습을 해볼게요. 스마트머니가 출현했는지. 가장 베스트 역사적 신고가 돌파라고 했습니다. 주봉상. 이 역사적 신고가 돌파했죠. 그리고 주봉기준 역사적 최대 거래량 나왔죠. 2년 기준으로. 이건 그리고 역사적 신고가 돌파입니다. 2년 기준. 여기는 2년 차트만 보여드렸는데. 그리고 이제 3조건이 대규모 집단 상승세. 제약바이오가 엄청 강했잖아요. 특히 비만 치료요. 그리고 좀 이제 FDA 이슈가 있었던 유황양행이라든지 그런 이제 강력한 테마, 제약바이오 강세 속에 이 종목이 강한 신고가 돌파를 보였던 종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머니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이 주봉상 스마트머니가 출연한 종목들을 통해 갖고 이렇게 기준봉 매매를 하게 되면 승률이 상당히 높다는 거예요. 이게 스마트머니 출연했죠, 여기에. 그리고 나서 이 전고점을 돌파하는 그런 기준봉이 나오고, 기준봉 중심이라든지 아니면 시가국까지 이렇게 영역으로 잡아갖고 이렇게 기준봉 매매를 했다면요, 예, 좋은 수익을 볼 수 있었던 그런 사례였어요. 그러면요, 여기서 이제 제가 좋은 기준봉의 사례를 이 종목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면요, 여기 나왔습니다. 이 좋은 기준봉이란 이 종목이 그에 해당되니까 한번 설명해 볼게요. 이 장기간의 박스권 있잖아요. 이 장기간의 박스권 기간 동안에요, 매집봉이 여러 개 출현을 하면 좋아요. 특히 3개 이상. 이걸 매집봉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걸 매집봉이라고 합니다. 이걸 거래량이 터지면서 윗골이 달리면서 매물대를 돌파하고 나서 다시 밀리는, 그리고 다시 밀리는, 이걸 매물대라고 하거든요. 매집봉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이 매집봉들을 돌파하고 이제 장대 양봉으로 안착한 걸 제가 기준봉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가 기준봉이 출현하는 거예요. 이런 기준봉들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매집봉이 몇 개 나오고 나서 나중에 매집봉을 돌파하는 강한 기준봉이 출현했을 때, 강한 이런 장대 양봉이 출현했을 때 이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강력한 재료를 동반하면서요, 이제 시장 상황에 맞는, 이거는 시황을 조금 고려해 봐야 되는데, 지금 시황이 제약바이오의 친화적인 시장이에요. 시장 트렌드가. 그러면 제약바이오에서 나온 종목들의 그런 재료들은요, 보통 이렇게 장중에 상승하더라도 장대 양봉으로 마감하거나 윗꼬리도 짧게 마감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날 그 종목이 주도주였고 또 좋은 재료가 나왔다면. 그렇지만 제약바이오가 아니라 뭐 예를 들면 역배열 추세가 강한 막 그런 종목들 있잖아요. 뭐 2차전지라고 하면요, 그 2차전지는요 바닥권이잖아요. 지금 추세가 이렇게 하향하는데 바닥권에서 급등했다가 다시 윗골이 밀리고, 이런 현재 시장과 시장 상황이 친화적이지 않은 그런 섹터나 그런 재료들은요, 이렇게 윗꼬리가 생기고 밀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장을 이제 조금 고려하고 강력한 재료를 동반했다면요, 그리고 또 집단 수급이 나타났다면, 제약바이오라고 할게요, 그 섹터 내 강한 종목에서 발생하는 그 기준봉을 제가 좋아하는 겁니다. 좋은 기준봉.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정배열 초기는 이거예요. 이런 거 아까 보시면 자이언트 스텝이라든지, 그쵸? 이제 일봉상 하방 추세를 막 돌리면서 이제 이평선이 정배열 초기로 가는 그런 것들에서 나타나는 바닥권
기준봉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요. 이렇게 정배열에서 나타나는 기준봉을 좋아해요. 추세가 좀 비교적 견고히 잡힌 종목들 있잖아요. 추세가 견고히 잡히는 그런 종목에서 나타나는 정배열, 이런 기준봉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브랜드 엑스 코퍼레이션도 그렇잖아요. 이런 기준봉이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좋은 기준봉의 조건을 제가 유한양행을 통해서 좀 보여드렸고, 그래서 이런 결론적으로 제가 하고 싶은 말은요, 지수보다 강한 섹터 있잖아요. 지수보다 강한 섹터이면서 종목인 그런 상승 에너지가 가장 강한 종목을요, 평소에 잘 선별해 둔다면요, 이 하락장에서도 좀 이런 유한양행 같은 이런 종목들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차트 매매 하더라도. 그러면 제가 오늘 한 내용들을요, 한번 대봉 LS로 마지막으로 복습을 해보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거를 설명하려고 했죠, 제가 아까. 마지막으로 설명한 이거죠. 시황 매매, 재료 매매, 추구 매매, 차트 매매, 그들이 모두 하는 종목이란 이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겁니다. 이겁니다. 바로 이런 거. 이런 거요. 제가 이걸 설명해서 그냥 이걸 한번 꺼내 갖고 와 볼게요. 이걸 꺼내 가져와 볼게요. 보세요. 이 대봉 LS를 한번 보세요. 최근에 지수 어때요? 지수보다 상대적 강도가 좋은 업종이 제약바이오였죠. 그렇죠? 시황 어떤 재료가 시장 친화적인 재료였나요? 비만 치료제, 이게 비만 치료제 관련주거든요. 비만 치료제라든지 이런 재료들이 좀 시장 친화적인 재료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그리고 일정도 있답니다. 이게 10월 위고비 출신 있자, 위고비 그 비만 치료제 관련 출시 그 일정 이슈도 있고, 중간중간에 좋은 모멘텀 이슈도 막 나옵니다. 모멘텀 이슈. 비만이 어디에 좋다. 또 비만이 어디에도 좋다. 비만 관련 호재 이슈들이 막 종종 나오면서 이렇게 뜨거이 나오면서 강한 급등을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이 섹터에서, 비만 치료 관련 섹터에서.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수와 시황을 체크한 사람들은 제약바이오와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 그런 이슈들을 좀 주의 깊게 보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거래대금과 상승률이 중요한가? 제가 이제 대형주, 중소형주, 그리고 소형주, 이렇게 대형, 중형, 소형으로 나누자면요, 대형은요 10조 이상이라고 할게요. 1조 이상. 그리고 이거는 시가총액 1조 이하. 1조 이하. 그리고 소형은요 1천 이하라고 볼게요. 3천억 이하라고 볼게요. 소형주는요 3천억 이하. 그러면요 보통 이게 중형주에 해당이 되거든요. 시가총액 2천억대. 예. 중소형주에 해당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종목들은요, 거래대금이 크게 빵빵 잘 터지면 탄력도가 되게 높게 나오고요. 시가총액 대비. 그리고 또 상승률 탄력도 좋아요. 그걸요 이제 보통 이제 이런 것들을요 이제 거래대금과 상승률을 보고 당일 주도주 매매하시는 분들 이런 걸 좀 중요시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요, 시가총액. 이 시가총액은 방금 설명드렸죠. 이 종목의 끼, 시가총액에 따라서 종목의 끼가 결정이 되는데, 보통은 일반적으로 3천억에서 이제 한 1조 이 사이 있잖아요. 1조. 이 종목들이 보통 재료 부각받고 급등할 때 끼가 좋거든요. 그 대표격이 이겁니다. 대봉 LS. 지금 비만 치료제 관련 주 중에 끼가 되게 좋은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그래서 재료 매매하시는 분들은요, 이 종목의 끼들을 항상 어떤 종목의 끼가 있는지를 다 인지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리고 이제 기관과 외인의 수급 동향도 역시나 이제 수급 매매 하시는 분들은 참고를 하겠죠. 그리고 또 차트상 위치도 제가 방금 말했죠. 이제 역사적 신고가 스마트머니가 나오면서, 그리고 또 이 기준봉이 나온 그 일봉상 기준봉이 나온 종목들을 일봉 눌림으로 공략하기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이 대봉 LS를 통해서 이걸 종합을 한번 해보자면요. 이 종목은요, 지금 보시면 지금 주봉상 보세요. 신고가 이 스마트머니 나왔잖아요. 이 주봉상 스마트머니 여기 출연했어요. 그리고 여기 스마트머니 나왔어요. 아까 그 브랜드 엑스 코퍼레이션이랑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직 일정 모멘텀이 일정 이슈가 남아 있어요. 10월 중순에 10월 24일인가 그때 위고비 출시 그 관련돼서 이슈가 남아 있죠. 그리고 중간중간에 모멘텀 이슈가 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거래대금도 적절하게 크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기준봉 매매 할 때는요, 여기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데서 정고점을 돌파하고 이게 이제 지지가 되는 저지바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는 거고요. 또 여기 보시면은 기준선과 이 첫 엔벨로프 선이 여기 닿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차트 매매로도 접근을 해볼 수 있어요. 기술적 지표 차트, 이평선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이 재료가 연속성이 있다. 재료 일정도 있고 모멘텀 이슈도 있다. 이런 재료 매매 하시는 분들은요, 이렇게 조정, 이제 계속 급등하지 않고 조정 어느 정도 받으면은 또 눌림 매매로 그분들도 접근할 거고요. 그리고 시황과 방금 있잖아요. 말했잖아요. 시장 친화적인 재료들을 잘 보시는 분들은 또 이런 종목을 접근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재료 매매 하신 분들 들도 이런 시가총액이 비교적 5천억대 내외의 그런 종목들이 탄력이 좋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하시고 있거든요. 그리고 차트 위치도 보시면 신고가 돌파하는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시황 매매, 주도주 매매, 재료 매매, 수급 매매, 차트 매매 하시는 모든 분들이 이런 종목들이 이렇게 조정을 받을 때 관심을 가집니다. 이해되시나요? 시황 매매, 그쵸? 시장 친화적인 재료, 제약바이오, 비만 치료, 그리고 또 주도주 매매. 이게 이제 주도주 매매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강한 급등이 일어나면서 재료가 부각되고 거래대금이 크게 터지고 상승률이 높을 때, 근데 당일 비만 치료제로서 상승률이 높을 때, 그럴 때 이제 주도주 매매를 하는 거고, 이 재료 매매는요, 방금 설명드렸듯이 이 재료가 연속성이 있다 판단이 되면은, 그리고 또 일정 재료도 있고 이렇게 눌릴 때 모아가는 그런 방식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또 기관과 외인의 수급 동향. 이제 이게 실적주는 아니지만요, 이 기관과 외인의 수급 동향을 보고, 이게 이제 기관과 외인이 좋아할 만한 종목이고 실제로 그런 수급이 들어왔다. 크게 들어왔다. 근데 아직 빠져나가지 않았다. 그런 매매 동향을 보면서요, 눌림이 올 때 공략을 해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차트 매매 하시는 분들 방금 스마트머니라든지 일본 기준복 매매라든지 이런 식으로 접근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시황, 주도주, 재료, 수급, 차트, 이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종목이에요. 이런 종목들이. 이해되시죠? 한 가지 매매로만 접근하더라도 관심을 갖겠지만 다양한 관점에서도 모두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주요하게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명을 좀 길게 드렸는데요. 결국에는요, 시황이나 재료를 보지 않도록 차트로 수익 내는 사람들은요, 이런 스마트머니 출현과 그리고 전고점, 신고 돌파 이런 종목들에 관심을 가진다면 차트 매매로도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이제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예 없진 않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요약을 할게요. 이 증권사 수익률 대회 입상자들이라든지 또 유튜브로 꽤나 유명하신 분들 이렇게 있잖아요. 이분들의 이제 매매를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수급주 매매라고 할게요. 수급주 매매라고 하고, 이제 세력주 매매라고 제가 해볼게요. 간단히 제가 이제, 그리고 또 이제 수급 세력주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걸 잠깐 간단히 설명을 드려보자면요. 보통요, 수급주는요, 지수와 시황이 좀 중요해요. 지수 특히 왜냐면요, 이 수급주는 기관과 외인, 또 프로그램 순매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기관과 외인, 기관과 외인들이 그런 큰 수급이 들어온 종목들을 수급주 매매로 많이 접근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보통 지수가 상승하는, 지수가 상승하는 그런 대세 상승장에서 보통 많이 이런 수급주 매매가 잘 통하고요. 기관과 외인 수급이 좋은 그런 장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요, 기관 외인이 주포 세력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같은 전고점 돌파라고 해볼게요. 이렇게 이제 돌파 매매라고 해볼게요. 일봉상 돌파 매매라고 해볼게요. 그럼 수급주 매매 하시는 분들은요, 이 기관과 외인들 쌍끌이 매수라고 하는데, 그런 프로그램 매수까지 크게 잘 들어왔는지를 체크하고 매매 동향을 보고서 매매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또 개인 그런 기관이라도 외이든지 프로그램 매수가 잘 빠지는지 안 빠지는지 그런 것들을 보고 매매를 하는 거고요. 똑같은 매매를 하더라도 어떻게 관점이 다른지 보여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 세력주 매매는요, 비교적 이건 시총이 커요. 시총이 조 단위 이상이에요. 그리고 이제 세력주 매매 같은 경우는 시총이 아까 3천억에서 5천억 정도 그런 종목인 경우가 좀 있고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재료, 이제 불확실한 초전도체 재료도 그거에 해당이 될 수 있어요. 그런 불확실한 그런 미래의 그런 기대감을 반영하는 그런 재료들 있잖아요. 그런 재료들이 파급력을 가지는지, 어떤 재료들이 파급력을 가지는지, 그리고 자신의 경험치로 그 좋은 재료란 어떤 재료인지 파악을 하고요. 실제로 매매를 할 때, 이런 종고점 돌파 매매를 할 때는요, 이 기관과 외인 수급을 중요히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면 이 사람들이 끌어올리는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수와 상관없어요. 이런 매매 하시는 분들은 지수가 상승하든 하락하든. 왜냐면 지수는요, 기관과 외국인이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수의 영향을 받지 않고 이런 매매 동향에 보이지 않는 그런 다수의 그런 불특정, 다수의 그런 큰 손, 아니면 조막손, 그런 뭐라고 해, 수급 주체들이 모여가지고 끌어올린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런 기관 매매 동향보다는 오히려 그 호가창 있잖아요. 호가창의 힘,
그 호가창의 힘은요, 뭐 체결 강도라든지 아니면 뭉탱돈의 출현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 속도, 체결 속도 가장 중요한 그런 것들을 보고 실질적으로 판단을 해갖고 매매를 하는 겁니다. 좀 다르죠, 이 사람들이랑 수급 매매하시는 분들이랑. 그러면요, 이 둘을 다 합힌 분들, 이 둘이 다 좋아하는 매매가 어떤 걸까요? 에코프로를 예를 들어볼게요. 이 에코프로라는 종목도 예전에 정고점 이렇게 돌파했잖아요. 그때요, 기관 외국인들은 물론 다 샀죠. 근데 불특정 다수도 많이 샀어요. 개인도 사고. 그러면요, 수급 매매 하시는 분들도 아니면 재료 매매든 뭐 시황이도 좋았죠. 왜냐면은 2차전지가 시황이 되게 친숙한 시장 친화적인 그런 재료였고 트렌드상 2차전지가 잘 가였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래서 시황 매매 하시는 분들도 지수도 좋고 시황 매매 하시는 분들도 이런 2차전지 에코프로를 들어갔을 거고, 또 거래대금과 상승률이 중요하잖아요. 이제 대장주, 주도주, 당일치 주도주, 대장주 매매하시는 분들은요. 거래대금 빵빵 잘 터지죠. 에코프로 상승률도 좋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들어갈 것이고, 이 저고점 돌파할 때. 그럼 시가총액과 종목액기 2차전지 재료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 에코프로도 재료 그 당시에 막 많이 나왔고, 그래서 이제 재료의 그런 강도 그런 것들을 보고 호가창 힘의 그런 호가창 힘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좋았을 때, 뭉탱이 또 크게 막 들어오면서 저고점을 돌파하는 그런 재료 매매 하시는 분들도 이런 것들, 종목에 끼가 있는 에코프로를 들어갔을 거고, 저고점 돌파했을 때. 그리고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 동향을 중요시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 당시 수급 매매에 통하는 에코프로도요, 기관들, 외국인들 엄청나게 사들였거든요. 특히 또 이렇게 전고점 돌파할 때 있잖아요. 막 10만원 돌파하고 20만원 막 돌파하고 막 150까지 갔잖아요. 그때는요, 쇼커버링 있잖아요. 그때 기관 외국인들의 그런 쇼커버링 물량도 엄청나게 나왔고, 프로그램 매수도 엄청나게 들어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급 매매 하시는 분들은 그런 것들 잘 체크를 해갖고 매매 동향 이런 여기에 들어갔을 거고, 차트상도 전고점 돌파 매매, 신고가 돌파, 전고점 돌파 좋아하는 차트 매매자들도 들어갔을 거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시황이든 주도주든 재료든 수급이든 차트든 이 사람들이 다 들어가는 곳이 이런 구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요, 나오면은 이런 종목들이 나오면 비중 베팅을 때려볼 수 비중 베팅을 해갖고 수익을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지금 설명한 게 수급주든 세력주든 수급 세력주든요, 이게 수급 세력이라고 하거든요. 왜냐면 수급주이기도 하면서 세력주이기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급 세력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종목들은 보통 대세 상승장에서 좀 많이 나오거든요. 강한 주도 섹터가 탄생하고, 그 강한 주도 섹터의 그 대장주들, 기관, 외국인, 개인까지 다 좋아하는 그런 종목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시장이 좋을 때만 매매해라, 초보자들은. 왜 그런 얘기가 나오냐면요, 지수가 상승하는 장에, 지수가 상승하고 뭐 수급주가 잘 통하는 장세가 있고 세력주가 잘 통하는 장세가 있잖아요. 또 지수가 떨어지든 상승하든 상관없이 세력주들은 테마가 좋고, 그리고 또 재료가 좋으면 상승하니까. 그쵸? 그리고 이제 뭐예요? 그래서 이러한 모든 사람들이 다 수익을 볼 수 있는 장이 상승장이에요. 주도 섹터가 강하게 탄생하는 상승장이기 때문에 초보자들은요, 이런 모든 사람들이 다 매매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나오는 그런 시장이 나올 때, 교집합이 나올 때 매매하라는 겁니다. 하지만 전업이라면, 그쵸? 전업이라면 시장이 좋든 나쁘든 항상 수익을 내야 되는 그런 숙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론 시장이 좋다면 좀 더 비중을 또 늘려서 매매를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수급주 매매든요, 세력주 매매든요, 아니면은 방금 말한 뭐 수급 세력주 매매든, 그러니까 시황이든 주도주든 재료든 수급이든 차트 매매든 다 잘 할 줄 알아야 돼요. 상황에 맞게끔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스캘핑 하시는 분들, 이제 재료 매매 하시는 분들은 시장이 상한이요, 시장이 안 좋아도 항상 수익을 내는 그런 경우가 많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오늘 하고 싶은 말은 차트 위치가 차트로는 성공한 사람이 있는가? 이런 매매에 대해서 설명드렸잖아요. 예, 성공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스마트 머니의 출현과 이런 것들 있잖아요. 아까 추세, 그런 것들 중시 생각하고, 차트가 좋은 거는요, 결코 결론적으로 잘 살펴보면요, 그 차트가 좋은 건데 시황에도 잘 맞아요. 시장 친화적인 그런 종목인 경우가 많았고, 시황으로도 재료도 좋은 경우가 많아요. 아까 유한장이 보셨죠. 그래서 이 차트 매매자들, 좀 차트를 신봉하고 이것들로만 매매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틀린 게 아니라고 볼 수 있죠. 왜냐면은 이 차트 속에 좋은 재료와 그리고 시장 상황에 맞는 그런 재료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녹아있기 때문에 이런 매매로 또 성공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결론을 이렇게 내렸는데요. 뭐 오늘 내용들 이제 제가 앞으로도 계속 다룰 거예요. 이거 하나씩, 시황이든 주도주든 재료든 수급 매매든 차트 매매든 자신이 중요시하는 내용이 시황이라면 시황 매매로 부르는 거예요. 하지만 다 할 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은 결국에는 아까 말했듯이 단기 매매는 그거잖아요. 결국에는 종합 예술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종합 예술을 하려면요, 이런 모든
내용들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잘 익히고 그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명한 마지막 이 내용에 대해서 이해되셨죠? 시황, 재료 모두 좋아하는 종목들이 어떤 종목들인지 알겠죠? 그리고 차트로 성공한 사람들은 일부 있다. 하지만 그 대부분들도 그 차트 단순히 차트로만 보기보다는 이런 것들을 다 참고하고 매매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결론을 내려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요. 뭐 또 질문 주시는 내용 중에 괜찮은 질문이 있으면 그것들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